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이 고향인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황당했던 일이 어떤 일이세요? 아니,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일이요. 저는 글쎄, 그런 일이 생겨도 나눠서 저를 찾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한 번에 다 찾아온 것 있죠. 소위 말하는 삼재라는 것이 저를 찾아온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황당한 일이 한 해에 모조리 다 찾아오게 되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몸이 힘들거나 일상이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거나 해야 할까요? 순간 제 멘탈이 탈탈 털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현명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위기를 잘 이겨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단단히 마음 붙잡고 저에게 있었던 그때 그 사건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서울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하여 졸업 후에 취업까지 별 문제 없이 성공을 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덕분에 저는 대전을 벗어나 꿈꿔왔던 당당한 도시의 여자가 되어 제 몫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삶은 대전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갔지만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소셜 커머스 회사에 다니게 되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상품을 관리하는 MD라는 직업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대기업 제품부터 중소기업 제품까지 식품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하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일을 하다가 저를 좋게 본 팀장님께서 꽤 큰 기업으로 이직을 하시며 저를 데리고 가주셨어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시작해 나름 꽤 알아주는 중견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제 경력을 쌓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주말이 참 심심하더라고요. 직장인들 다들 아시잖아요.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퇴근을 한 순간부터는 일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을 말이죠. 저 또한 똑같았어요. 매일 쳇바퀴 굴러가는 것처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으니 퇴근하고 돌아오는 저의 휴식을 어떻게든 잘 분배해서 마음껏 즐기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들처럼 헬스장에 가서 PT를 받는다거나 테니스를 친다거나 하는 비싼 운동은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는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았고 또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제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체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일이겠다 싶은 마음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물론 돈을 쏟아부으면 더 좋은 효과가 날 수도 있겠지만 회사 일이 언제 밀려서 야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제가 끈기가 좀 부족한 타입이라서 시작부터 큰 돈을 쏟아부어 무언가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달리기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매일 저녁 8시 30분에 만나서 공원을 1시간 정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달리기를 한 뒤에 집에 와서 씻고 누우면 하루의 피곤함이 싹 녹는 것 같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돈 안 들이고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그 달리기 동호회에 매일같이 참석을 하다가 하루는 주말에 회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죠.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대화도 잘 통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 몇 명 보이길래 누군가 했더니만 예전에 달리기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고 모임에 참석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 예비 후보들 또 지인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외향적인 성격인 건지 거리낌 없이 말을 터놓고 즐거워하며 분위기를 이끌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내향적인 사람이라 그 자리가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또 술이 들어가니까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한참 그렇게 마시다 보니까 하나 둘 취했는데 저랑 같이 달리기를 하면서 꽤 친해진 여자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의 친구가 먼저 달리기 모임을 했다가 그만뒀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 친구가 완전히 취해서 해롱해롱 거리고 있으니
동생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서 누구를 부르더라고요. 한 30분 뒤에 멀끔한 남자 하나가 동생 친구를 데리러 왔는데 악불싸 너무나도 제 스타일인 겁니다. 동생의 옆구리를 콕콕 찔러서 저 남자는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자기 친구의 친오빠라고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한 동네에서 자라고 커서 잘 아는 사이라면서 말을 하는 거 있죠? 제가 너무 입을 떡 벌리고 쳐다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민준 오빠한테 관심 있어요? 제가 어떻게 자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언니도 나름 연봉 괜찮은 직업 가지고 있고 민준 오빠도 대기업 다니거든요. 둘이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괜찮으시면 선남선녀 커플로 한번 만들어 드려요? 얘는 얼굴 한번 보고 가지고 무슨 아니야 됐어. 나 그런 자리 부담스러워서 싫어. 그렇게 거절은 했는데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 기회가 생겼어요. 전부 다 같이 달리기 모임을 하는 동생 재희 덕분이었죠. 재희는 제가 민준 씨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건지 뭔지 은근히 저희 둘이 눈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게 재희 친구이자 민준 씨 동생과 어울려 만나며 민준 씨와 눈도장을 찍자 결국에는 이름, 나이, 회사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교환하게 되었고 휴대폰 번호도 교환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눈에 반했지만 민준 씨는 저를 몇 번 보고 난 뒤에 자꾸 제가 눈에 밟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서로 통함을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나이가 있으니 연애까지 물 흐르듯이 하게 되었습니다. 30 중반에 만나 2년 동안 연애를 하게 되고 양가에 허락해 결혼을 하게 되었죠. 민준 씨는 더 이상 남자친구가 아닌 남편으로서 저희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날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식 때 사진을 엄청 찍잖아요. 제 얼굴에 아주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사진 하나하나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입이 귀에 걸렸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니까요. 신혼생활은 더더욱 행복했어요. 각자 살림도 나눠서 하고 서로에게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시댁은 솔직히 좀 불편하긴 했지만 저에게 과한 걸 요구하시는 분들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는 참을만 했어요. 3년 차까지는 시댁에서도 저를 귀한 며느리 취급을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출산을 하고 난 다음부터 미묘하게 시댁에서 저를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가 없을 때는 귀한 며느리 취급을 해주셨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모든 자비를 저에게 하나둘씩 떠넘기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게 된 것은 며느리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다는 명절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명절만 되면 시댁은 왜 그렇게 갑질을 해대는 걸까요?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손주를 낳은 며느리를 왜 종 취급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아이까지 낳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갑질을 하는 걸까요? 아니, 손주를 낳은 며느리를 더 귀하게, 더 내 가족처럼 생각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제는 도망갈 곳도 없겠거니 하면서 부려먹고 싶어하는 그 심보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었지만 절대로 아들 가진 유세는 떨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절로 하게 하더라니까요. 예, 오늘 우리 할 거 많으니까 부지런하게 움직이도록 하자. 우리가 다른 건 안 해도 매년 설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니? 결혼 첫 해에는 네가 아무것도 몰라서 나 혼자 준비했고 작년에는 네가 임신을 해서 입덧 때문에 같이 못했으니까 올해는 같이 하도록 하자. 네, 어머님. 근데 그이는 저희 애기 봐야 해서 일을 못 돕는다고 쳐도 아가씨는요? 아가씨 아직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깨우러 갔다 올까요? 자는 애를 왜 깨우니? 냅둬라. 작년까지만 해도 나 혼자서 다 했던 일인데 둘이서 하면 더 빨리 하겠지. 굳이 우리 애까지 깨워서 할 필요 없다. 아무리 그래도 아가씨도 같이 해야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요? 어머님이야 손이 빨라서 뚝딱뚝딱 하실지 몰라도 저는 손이 느려서 아마 별 도움도 안 될 텐데요. 아이 그러니까 네가 옆에서 차근차근 보고 배워야지. 언제까지 손이 느리다는 핑계로 집안일에서 손 떼려고 그래. 나중 되면 너 혼자서 다 맡아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에게 앞치마를 던져주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운 마음이 컸죠. 저에겐 나중 되면 혼자서 다 맡아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시는데 이걸 왜 저 혼자 해야 하는 건지도 의문이었고요. 시누이가 방에서 쿨쿨 쳐자고 있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자기 딸도 아니고 남의 딸을 부려먹겠다는 신부 아니겠어요? 물론 며느리의 숙명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시부는 신문 보고 계시고 남편은 저희 아이를 보고 신우는 자고 있고 일가 친척들도 1년에 딱 한 번 설에만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 다들 시댁으로 온다고 하는데 아침부터 와서 일손을 돕겠다는 인간들이 아무도 없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집 올 때는 제사 이야기를 아예 꺼낸 적도 없었어요. 제사가 없는 집안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결혼하고 첫 설날에서야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원래부터 제사가 있었어요? 저는 제사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사 지내는 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2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없는 거나 다름없지 뭐. 그동안 너 없어서 나 혼자 다 준비했다. 내가 음식 준비하는 거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싶은데 첫 명절에는 식구들한테 인사드리러 다니는 것만 해도 진이 빠질 것 같아서 나 혼자 했고 작년에는 너 임신했다고 못했으니까 나 혼자 했고 올해서야 같이 해보내 며느리랑. 이 많은 재료들을 전부 다 혼자서 다듬고 무치고 준비하셨다고요? 그동안 쭉이요. 아니 반찬만 해도 잠시까지가 넘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해야 제사 지내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겠니? 제사상에 원래 과일도 말이다. 예쁜 걸로 골라서 흠없이 예쁘게 깎아야 한다. 야, 우리 엄마 좀씨 안 죽었네.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첫 해 명절에는 아침부터 친척분들께 새며느리라고 인사드리느라 바빠서 음식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었거든요. 2년째는 임신으로 인해서 입덧이 너무 심해서 못했고요. 올해가 3년차 명절인데 이제서야 처음으로 제사상 차리는 걸 돕기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반찬들이야 전부 들기름, 참기름에 나물만 묻히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제가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 것이었죠. 아무튼 3년차 설날에 아침부터 일찍 와야 한다고 전날 시댁에서 자고 준비하자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시댁에서 하루를 잔다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고 더군다나 아기가 아직 돌전이라 낯선 환경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 만만치 않게 박박 우겨서 전날 미리 와서 자는 것은 피하고 다음날 아침부터 시댁에 갔더니만 앞치마 메고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놈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품 쩍쩍 하면서 아기 잘 때 같이 자야겠다고 방에 들어가고 신우는 자고 있고 이게 뭔가 싶은 거 있죠? 그렇게 시모 옆에서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과일 골라서 다듬고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에 한 10시쯤 되니까 피곤해서 눈이 뽑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신우가 배를 벅벅 긁으면서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얄미웠어요. 아유, 반찬 냄새 때문에 배고파서 깼네. 뭐야, 이번에는 전 부치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새언니 들어왔다 엄마가 양조절 실패했나 보다. 슬그머니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 와서는 제가 부친 전을 입에 막 쑤셔 넣는 거예요. 아니 아침부터 그렇게 기름진 게 입에 들어가나 싶었어요. 거기다가 이제서야 일어나 놓고 도울 거 없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전 몇 개를 입에 쑤셔 넣더니만 자기는 씻으러 화장실 들어간다고 하는 거 있죠. 대충 양치하고 세수하고 나와서 일을 돕겠거니 싶었는데 샤워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반찬하고 고기도 굽고 하면 냄새 다 멜 텐데 왜 샤워를 하나 했어요. 근데 샤워하고 나와서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안 나오더니 화장까지 곱게 하고 원피스 차려입고 나와서는 저를 쓱 보더라고요. 아가씨 왜 벌써부터 곱게 차려입으셨어요? 저는 약속 있어서 먼저 나가볼게요. 언니 수고해요. 우리 엄마도 화이팅. 아, 네? 아니 아가씨 어디 가세요? 같이 제사 준비 안 하고 지금 약속 있다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할 게 뭐가 있다고요. 어차피 오후에나 친척들 와서 저라고 할 텐데 저도 그쯤 맞춰서 저녁에 들어올 거예요. 이건 아니죠. 어머님, 아가씨는 제사 음식 준비를 같이 안 해요? 매번 그럼 정말 어머님 혼자서 준비하신 거예요. 아이 그게 뭐 어떻다고. 너랑 나랑 둘이 해도 충분하지 않니?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기도 하고 열이 받기도 하는 거예요. 할 말은 해야겠다.
그냥 넘어가면 평생 나는 이 집에서 제사 음식이나 만들겠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누구 제사 지내는 건데요? 얘는 무슨 통단지 같은 소리를 하고 그래? 박씨갑은 조상님 내 제사 지내는 거지. 그쵸. 어머님네 조상님도 아니고 제 조상님도 아니고 박씨갑은 조상님 제사 지내는 건데 왜 박씨갑은 사람들은 아무도 일손을 안 도와요? 그러니까 나가려던 신우도 애랑 같이 한숨 자고 나온 남편도 신문 보다가 TV 보고 계신 시부도 전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시모가 황당했는지 말을 더듬으셨어요. 아니 우리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일손을 도와서 어머님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하러 온 도움이 다 아니고 박씨감은 조상님 재산을 지내는 건데 박씨가 없는 사람들이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김씨인 저랑 윤씨인 어머님이 다 해야 하는 건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가서요. 아가씨도 말이에요. 나갈 생각하지 말고 조상님께 일 좀 잘 풀리게 도와달라고 기도라도 할 겸 작채 좀 대신 묻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우가 기가 막힌지 허하는 소리를 내는 거 있죠? 물론 저도 기분이 상해서 좀 세게 말을 한 경향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평생 제사 준비 한 번을 안 할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부가 쓱 신우를 쳐다보면서 제 편에 들어주셨죠. 그래, 그럼 명절인데 무슨 약속이 있다고 그래. 재아가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너도 앉아서 듣고 그래라. 근데 그 편 들어준 게 하나도 고맙진 않았어요. 시부도 웃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조상님이면서 신문이나 보고 앉아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말이죠. 남편 놈은 시부까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 눈치 쓱 보고 괜히 아이를 달래고 어르는 척 하더라고요. 나도 애 분유 좀 먹이고 와서 도울 테니까 내 목숨 낭겨놔줘. 어떻게 지일거리만 쏙 남겨놓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시댁 식구 온 사람들이 다 얄미웠죠. 제가 입대빨 나와서 전을 붙이다 말고 그러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에게 버럭하시더라고요. 아니 얘는 우리 둘이 해도 충분한 일을 가지고 왜 너는 일을 크게 만들고 그러니? 원래 이런 건 며느리들이 챙기는 거야. 우리 아들이나 딸이 뭘 할 줄 안다고? 어머님, 아가씨도 나중에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될 텐데요. 그리고요, 양반 가문에서는 원래 제사상을 양반들이 직접 차렸다고 하던데요? 언니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나는 언니가 특히 빠진 줄 알았더니 우리 오빠가 고생 좀 하겠어요. 집안일도 딱 정확하게 반반 나눠 사는 거 아니야? 신우가 팔짱을 떡하니 끼더니만 짝다리 짚고 저를 내려보면서 말을 하는데 저 어린 놈의 지집에 머리채라도 한번 확 잡아버릴까 싶더라니까요. 제가 열이 받아서 받아치려고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 표정을 보더니만 심상치 않음을 느낀 건지 지가 나서서 신우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야, 너는 세원이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세원이가 틀린 말 한 게 뭐가 있다고. 다 맞는 말만 했구만. 아버지도 여기 와서 음식 좀 나르고 그래요. 너도 빨리 옷 갈아입고 와서 전 부치고 반찬하고 그래. 엄마, 나는 저기 싱크대에 있는 설거지 해야 될 테니까 설거지 할 거 있으면 바로바로 가지고 오세요. 아, 뭔 소리야. 나 약속 있다니까. 나 벌써 늦었다고. 아, 그래. 얼른 나가봐라. 약속 있다는 애한테 무슨 일을 시키고 그러니? 이미 선약이 있다는데. 어쩔 수 없죠. 다음부터 명절에 약속 잡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혼자 일 안 하고 싶어서 내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박씨 가문이면 와서 도우셔야죠, 아가씨. 그렇게 말을 하니 신우가 씩씩거리면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나름 할 말 다 했다 싶어서 속 시원한 얼굴로 다시 전을 붙이는데 시모가 제 옆구리를 콕 찌르더라고요. 예, 너는 나도 안 하는 잔소리를 하고 그러니. 어머님, 잔소리라뇨. 이건 비합리적인 일인 거죠. 옆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아가씨한테도 반찬 좀 묻히라고 하고 싶었는데 저 참은 거예요. 앞으로는 가족들 다 같이 준비해요. 제가 계속해서 엇나가봐야 역효과만 날 것 같아서 그쯤에서 물러서고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명절부터 신우가 잘은 못해도 옆에서 시키는 일은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 뒤에는 뭐 친척분들 와서 물어보는 거야 뻔하죠. 전국의 며느리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글쎄 매년 명절이 힘든 이유가 시어머니의 얼토당토 안 한 요구, 신우의 얄미움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댁 친척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기억력들이 안 좋으신 건지 저를 보고 매번 비슷한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카 며느리는 무슨 일을 한다고 했지? 아, 저는 소셜커머스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소셜커머스? 그게 뭐냐? 무슨 뭐 가게 같은 거야? 네, 비슷하긴 해요.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태도가 싹 바뀌더라고요. 약간 깔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제 남편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준이 달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조카 며느리가 시집 한번 참 잘 온 거네. 너는 이 인생 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랑 비교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알기야 알죠. 남편이 다니는 대기업에 견주할 회사는 아니긴 하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일반 인터넷 쇼핑몰이랑은 다르다 이거죠. 왜 쿠땡, 티땡, 위메땡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전부 소셜 커머스 기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도 다들 알만한 회사 다니는데 대기업 다니는 남편한테 제가 마치 취직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속상하지 않겠어요? 대기업이 뭐라고 정말. 그렇게 뭐 시댁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마치 엄청 딸리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도 꽤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앞서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저를 데리고 이직했던 팀장님 있죠? 팀장님이 퇴사를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팀장님이 퇴사를 하신다고요? 아, 그럼 저는 어떡해요. 팀장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아쉬울 것 같아요. 그치? 내가 좀 궁금해 생각을 해봤어. 이 일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여기서 회사원으로 월급쟁이를 하면서 일하는 것보단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 우리 팀장님이 오랜 시간 이 소셜 커머스에서 일을 했으니까 아는 사람이 엄청 많고 발도 넓단 말이죠. 저만 해도 거래처가 벌써 몇 갠데 팀장님은 당연히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팀장님 입장에서는 본인 사업을 해서 소셜 커머스에 입점을 하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같이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회사가 사실 경쟁업체가 너무 많고 대기업에서도 다 뛰어들고 하니까 일의 강도는 높아지고 더 저렴하게 물건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팀장님은 믿을만한 사람이고 같이 일을 해보자면서 워라밸 딱딱 지키게 해주겠다니까 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게다가 육아휴직하고 복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바뀐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딱이다 싶더라고요. 몇 년 동안 믿고 따랐던 팀장님이기도 하고 당연히 팀장님께서 월급 보장만 해주신다고 하면 따라 옮기겠다고 했지요. 그때부터는 꽤 기분이 좋았어요. 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는 회사의 창업 멤버가 되는 거니까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이 사실을 시댁에서 밥 먹으면서 전하게 되었는데 시모 표정이 확 일그러지는 거예요. 왜 저러시나 했더니만 그 뒤에 줄줄이 쏟아지는 말을 듣고 저도 기분이 나빠졌죠. 아, 완전 이름도 없는 회사에 들어간다고? 월급은 안 밀리고 줄 수 있다고 하냐? 아니, 주변 사람들이 말이야. 항상 우리 아들이 더 좋은 자리에 장가갈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할 때마다 우리 회사 이름 대면서 며느리도 어디 빠지지 않는 회사 다닌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하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에휴, 정말 우리 아들 퉁골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냐? 큰 회사로 이직을 할 생각을 해야지 왜 이제 시작하는 회사로 옮긴다는 거야 도대체? 월급도 반토막 나는 건 아니고? 물론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워낙 이 바닥에서 저희 팀장님이 오래된 분이시기도 하고 거래처도 많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이직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저도 마음 편안하게 일하고 싶어요. 지금 회사 내 경쟁 심리가 다들 너무 세서요. 게다가 이 회사 가능성 충분히 있는 회사고 제가 여태까지 해온 일이랑 무관하지 않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답답하. 이제 우리 딸이 시집갈 시기가 되었는데 아니 이들이 보탬이 되어줄 생각을 해야지. 아니 왜 점수를 깎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 제가 이직을 하는 게 왜 점수를 깎아먹는 짓이에요? 제 회사가 아가씨 시집가는데 무슨 보탬이 되어준다고. 너 당연한 거 아니니? 사돈 복이 그게 모양새가 좋지 않겠어.
이름 없는 회사 다니는 것보다 당연히 이름 있는 회사 다니는 게 좋은 거지. 내가 이 말을 언제 꺼내야 하나 고민이 되었었는데 마침 잘 됐다. 무슨 일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딸이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남자 쪽 집안에서 말이다. 집을 반반으로 구하자고 하더라. 얘가 모은 돈이 얼마나 있겠니? 그러니까 너네가 이름 있는 회사도 다니고 하니까 모아둔 돈이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5억만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 네? 아가씨 시집을 가는데 500만 원도 아니고 5억을 보태라고요? 아니 반반 결혼을 하는데 왜 5억이나 돈이 들어요? 집이 무슨 20억짜리 집이에요. 왜 10억이 아니라 20억이라고 했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시댁에서 신우 시집 가는데 신혼집 사는데 반의 반이라도 돈 보태줄 거잖아요. 우리 신우 직업 변변치 않아. 카드 회사 다니는데 카드 회사 본사 직원 아니고 왜 그 밑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하청업체 있잖아요. 한마디로 텔레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카드 회사 고객들한테 전화 걸어서 대출 필요하면 대출해드린다 이런 거 하는 직원들 있죠? 그 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20억짜리 집을 사겠다고 한 달 월급 세금 떼면 200만 원이나 벌까 말까 한데 맨날 첫날 놀러 다닌 신우가 무슨 돈을 모았겠어요? 시댁에서 보태주는데 부족하니까 우리 보고 5억 보태라고 하는 건가 했더니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20억은 무슨 10억짜리 집이니까 5억을 보태라고 하는 거지. 나는 그거 계산도 안 되니? 어머님,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집값을 보태는 게 아니라 저희 부부한테 사달라고 하시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아니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그 정도는 어머님 아버님 능력으로 해줄 수 있으니까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시모가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탕소리나게 내려놓더니만 저를 확 쏘아보시는 거예요. 너 말이다. 엘리트인 우리 아들을 채갔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아까워하지 말고 내놔야 하는 거 아니니? 내 며느리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에 비하면 깜냥도 안 되는 건 맞잖니?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이랑 네가 비교나 되는 거야? 아 거기다가 개인 사업을 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겠다고?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면서 파죠. 저는 이직 조건이 잘 맞아서 가는 거고요. 물론 월급이야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요, 제가 신생회사로 이직을 해도 아가씨보다 돈은 더 잘 벌 텐데요. 아이고 그래 잘 됐네. 그렇게 돈 잘 벌면 5억 정도는 껌으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언니, 제 나이가 벌써 30 후반이에요. 저 지금 시집 안 가면 평생 노처녀로 뇌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만나는 그 남자 정말 대단한 남자예요. 집안이 사자 집안이라니까요. 변호사 집안 아들이라고요. 그래요? 아가씨가 만난다는 그 남자도 그럼 변호사예요. 아니요. 그 법률 사무원이긴 한데 그래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건 똑같잖아요. 한마디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원인 셈이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에 걸려오는 고객 전화 응대하고 서류 작성 보조하고 그런 일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법률 사무원을 얕잡아 본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그 남자 집안은 대단할지 몰라도 그 남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셈 아니겠어요? 근데 무슨 반반 결혼에 10억짜리 집에서 시작을 하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각자 자기 형편에 맞춰서 시작을 하는 거지. 그 남자 집안이 변호사 집안이라고 고개 숙여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제가 딱 들어도 가치가 없는 말이다 싶어서 무시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신우가 징징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 그 변호사 사무실이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변호사 사무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비신랑은 평생 직장에 다니고 있는 셈이죠. 월급도 다른 사무원들보다 많이 받고 그리고 제가 어디 변호사 집안에 시집이나 갈 수 있겠어요? 나이도 많은데.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5억만 좀 투자한다 생각하고 보태주세요. 그쪽에서 집을 반반 해오라고 하는데 어떡해요 그럼?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시누이지 않니? 우리 딸이기도 하고. 너네는 둘 다 모아둔 돈 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거에 악과하지 말고 박씨가문 조상님들이 제사 잘 지냈다고 좋은 기회 준 거니까 무조건 잡아야 하는 거다. 사돈이 변호사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 5억만 마련 좀 해둬라. 아니 5억이 네 집 기 이름도 아니고 갑자기 내놔라 하면 뚝 떨어져요 어머님. 못 드려요. 저희도 그만큼 못 모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신우가 조르던 시모가 뭐라 하던 싹 무시하고 밥만 먹고 집에 와서는 시댁 식구들에게 오는 연락 전부 다 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께서 엄청 치사하게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이 어찌나 피를 말리던지. 시댁이랑 저희가 사는 동네랑 멀지 않은 곳에 있었거든요. 집까지 찾아와서 5억 맡겨둔 사람처럼 5억 좀 달라고 말을 하는데 집에 있는 게 힘들 정도였어요. 제가 이미 팀장님이 만들 회사로 이직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사표를 냈거든요. 이직 준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아이 어린이집 엄마들이랑 브런치 타임도 즐기고 여유를 좀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찌 알았는지 그 자리까지 찾아와서는 저에게 보따리 내놔라 하는 거죠. 예,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이랑 비교되게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장 다니게 될 거면서 시댁에 감사한 줄도 모르고 신우 시집 가는데 보탬을 안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되니? 에이그 참 보는 눈도 없다. 사돈집이 글쎄 법조계 집안인데 언제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모르는 건데 네가 도와주면 우리가 나몰라라 하겠어? 아이고 애기 엄마들 이렇게 짠순이나 어떻게 충고해요? 우리 며느리가 나서서 밥 한 번 산 적 없죠? 그 말을 듣는데 얼굴이 얼마나 달아오르던지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애 엄마들도 황당해하고요. 그 와중에 예비 사위가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나중에 이혼할 일 있거나 유산 분쟁 일어나거나 하면 연락 좀 주세요. 하는데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애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혼을 운운하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제가 하다 안 되겠어서 신우랑 단판을 지어야겠다 싶었는데 신우 인연이 글쎄 결혼한다고 주변에 말을 하고 다녀야 돼서 시간 없다고 난리더라고요. 일부러 저를 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딱 들었죠. 시모를 앞장 세워서 돈만 뜯어가고 싶겠죠. 아가씨, 아직 결혼까지 시간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무슨 결혼한다고 말을 하고 다녀야 된다 그래요? 청첩장 나오면 그때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랑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언니, 머리 잡구나. 결혼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미리미리 돌려야죠. 제가 친구가 오죽 많아요? 거기다가 청첩장도 곧 나와요. 아니, 결혼 날짜를 언제 잡았어요? 나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 신우가 당황하는 거예요. 제가 꼬치꼬치 캐물었더니만 그제서야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제가 지난달 주말에 대전에 있는 우리 친정에 가서 애기랑 둘이 1박을 하고 왔거든요. 남편이 친정 안 간지 오래된 거 아니냐고 대전까지 직접 데려다 줬단 말이죠. 근데 그날 상견례를 했다는 거예요. 저만 쏙 빼놓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아서 저만 안 부른 건지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어떻게 상견례 자리에 며느리를 빼고 그리고 사돈댁에는 제가 아파서 못 온다 했대요. 그렇게 저만 왕따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비밀로 상견례를 해놓고 한 달이나 속이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황당했어요. 상견례 자리에 불러주지도 않았으면서 하루 종일 저한테 5억을 내놓으라고 말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린가요? 남편 놈도 그래요. 지도 동의를 했으니까 저를 대전에 데려다주고 왔을 거 아닙니까? 정말 정신이 쏙 빠지는 줄 알았죠. 시댁에서는 비빌 언덕이 저밖에 없는 건지 돈 줘라 하지. 저는 또 새로운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면서 적응하느라 바빠 죽겠지. 정말 지금이 몇 시인지 며칠인지도 모르고 지내고 있었는데 신우랑은 연락이 계속 안 되니까 제가 답답해서 결국 묘수를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당장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방문을 했더니만 그 사이에 미꾸라지처럼 내뺑언지 신우가 집에 없더라고요. 제가 가서 신우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니까 시모가 제 앞에 와서는 손을 딱 내밀더라고요. 아가씨는 그 사이에 나간 거예요? 어머님, 네 손은 뭐예요? 왜요? 왜긴 왜야. 너 오늘 우리한테 5억 주려고 찾아온 거 아니냐. 줄 거면 뜸들이지 말고 빨리 줘라. 생색 내게 따로 있지. 결혼이 코앞인데 집부터 계약을 해야 혼수도 사고 하지 않겠어. 그 말에 진짜 답 없는 사람들이다 싶어서 제가 미리 준비해갔던 서류 봉투 하나를 시모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냐는 얼굴로 보시더라고요. 돈이 들어있다고 하기엔 너무 가벼웠고 또 수표를 덜렁 넣어왔다고 하기엔 너무 큰 서류 봉투였으니까요. 제가 웃으면서 열어보라고 하니까 시모가 봉투를 미심쩍어 하면서 얼어보시더라고요. 안에 든 서류를 확인더니만
이게 뭐냐는 얼굴로 저를 보길래 저도 말했죠. 어머님, 그거 보고 딱 느낌 오는 거 없으세요? 상견례도 저 빼놓고 하셨던데 제가 비밀을 다 폭로할까봐 그런 거죠? 그랬더니 시모 얼굴이 아주 보기 좋게 구겨지더라고요. 그게 뭐였냐고요? 바로 신우의 대학 졸업 증명서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계약서 같은 거였어요. 일단 그게 왜 필요한 서류인지 또 이걸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궁금하시죠? 전부 제희 덕분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달리기 모임했던 제희 기억나시죠? 제희가 글쎄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한테 만나자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언니, 이걸 제가 언니한테 말을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저도 그냥 지나치게 힘든 일이라서요. 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나랑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이야? 얘, 너 표정이 너무 심각하니까 무섭다. 다른 건 아니고요. 사실 이걸 언니한테 말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민주가 저한테 300만 원을 빌려가는데 안 갚아서요. 그 돈이 저한테는 꼭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대신 갚아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우리 아가씨가 제이 너한테 300만 원을 빌려가서 안 갚는다고? 네, 제가 심지어 민준 오빠한테도 말을 했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말을 했는데 다들 하나같이 민주한테 받으라고 왜 그걸 우리한테 이야기하냐고 그러는 거 있죠. 민준 오빠는 언니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하면서 여태 연락 한 통 없었고요. 제가 오죽하면 언니한테 찾아왔겠어요. 아가씨랑은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제 전화 차단해둔 것 같아요. 연락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도 없고요. 저 그 300만 원을 월세도 내야 하고 민주가 일주일 안으로 갚는다 해서 빌려줬던 건데 벌써 몇 개월이나 됐어요. 제가 언니한테 어렵게 이야기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300만 원을 대신 갚아줬었거든요. 그렇게 딱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저랑 남편을 이어준데 가장 큰 공을 승해 제희이기도 했고요. 대신 갚아준 이후에 시댁에 가서 신우한테 잔소리를 좀 했죠. 아가씨, 제이한테 빌려간 돈을 왜 안 갚아요? 제가 대신 갚았으니까 돈 벌어서 저한테 갚으세요. 그걸 왜 언니 마음대로 갚고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요? 제가 여태까지 제이한테 사준 밥이랑 술값만 따져도 그 정도는 될 텐데. 참 몰라요. 언니가 갚은 거니까 언니 알아서 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모르소해 하는데 미친년이구나 싶더라니까요. 아무튼 저는 신우한테 돈을 못 받았고 제희는 저에게 빚진 기분이 든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안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뒤에 상견례를 저 빼놓고 했다는 소리에 너무 열이 받아서 스트레스도 풀 겸 저녁에 오랜만에 달리기를 하러 나갔다가 제희를 보게 된 거예요. 제희는 계속 달리기 모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300만 원 갚아준 이후에 연락을 서로 잘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지요. 그 300만 원 사건 이후에 제이도 신우랑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 신우같이 결혼한다고 결혼식장 와줄 거지? 하면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황당하죠. 근데 하늘은 정말 제 편인 건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신우가 글쎄 카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연이 사돈 집안에는 카드 회사인 걸 숨기고 대기업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대기업에서 신용카드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글쎄 나온 학교도 유명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인데 학점은행제인 걸 숨긴 거 있죠. 마치 유명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완벽하게 숨기고 있었던 거죠. 법조계 집안이랍시고 자기 수준을 높여야지만 시집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건지 학력 위조까지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희에게 전해 듣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어머, 그럼 지금 우리 아가씨가 대학도 뻥치고 회사도 뻥쳤다고? 아니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해? 대학이야 그렇다 쳐도 회사는 바로 들키는 거 아니야? 저도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걔 말이 어차피 결혼해서 바로 임신할 거고 임신하면 직장 그만둘 거라서 속일 수 있다고 하더라니까요. 대학도 그렇게 학생이 많은데 일일이 어떻게 찾아볼 거냐고. 결혼할 때 졸업증명서 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냐고요. 상관없다는데 진짜 뻔뻔하더라고요. 결혼식장에 대학 동기가 하나도 안 오면 바로 티 날 텐데 아가씨도 엄청 철이 없다 철이 없어. 이를 어쩌면 좋아.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니까요. 같은 대학을 나온 척 해달라고요.
아니면 같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척 좀 해달라는 거 있죠? 예비 남편이 의심하면 안 된다고요. 언니, 저 진짜 열받아 죽겠어요. 그렇게 뻔뻔한 기집애가 사짜 집안에 시집간다고 어깨 바짝 올리고 남들 깔보는데 기를 확 눌러주고 싶더라니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언니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아가씨 기를 한번 싹 눌러줄까? 어떡해요? 언니한테 뭐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요. 제가 제희에게 부탁을 좀 했죠. 제희네 사촌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희가 신우한테 주말에 알바 자리 있다고 해볼래? 하고 말을 꺼내게 시켰어요. 신우가 결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상태였으니까 제 예상대로 신우는 단박에 오케이 했고요. 제이는 대학 졸업 증명서랑 지금 다니는 회사 재직 증명서 같은 거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한 거죠. 사실 단기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런 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일부러 증거를 얻어내려고 그런 거짓말을 치게 만든 겁니다. 신우는 별 의심 안 하고 인터넷에서 바로 발급되니까 내서 줬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류를 제이는 저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 서류가 바로 시모 손에 들려있는 서류였어요. 그래서 이 서류로 뭐 어쩌려고? 설마 지금 이걸로 뭘 해보겠다는 거니? 아가씨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사돈 집안을 속였다면서요? 학교 이름도 속이고 법조계 집안 사람들이라는데 이런 걸로 사기 친구하면 결혼 사기로 소송이라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더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집도 10억짜리 집 아니라면서요? 집은 워낙 가격이 변동되니까. 그렇다고 10억짜리 집이 하루아침에 6억이 되겠어요? 대기업에 다닌다고 속여서 월급 들통낼까봐 일부러 저한테 돈 좀 더 받아가려고 한 거라면서요. 대기업 몇 년 차인데 통장에 그 정도 돈도 없을까 소리 들을까봐요. 저한테 가져간 돈으로 월급 인척하려고? 아이 우리 딸 사자 집안에 시집 가는데 그 정도는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겠니? 그리고 그게 왜? 네가 돈만 주고 입만 다물면 우리 딸 법조계 집안에 시집 갈 수 있는데 그걸 말하겠다고? 예, 너도 생각 좀 곱게 해봐라. 이게 우리 딸한테만 좋은 거야? 우리 집안에 득이 되는 거야. 어차피 임신하면 일 그만두기로 했다니까 회사 속인 거야 문제 안 된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거 하나하나 거짓말을 치는 건 좀 아니죠. 사람을 속여서 그 자리에 앉으면 뭐가 돌아오는데요. 내가 너한테 이런 훈계를 들어야겠네. 내가 5억만 주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리고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그 정도도 못해줘. 네가 다니는 그 어이프덩턴 회사랑은 비교도 안 되는 째바리가 안 되는 대기업인데 그것도 못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니? 진짜 자꾸 제 회사 무시하시면서 대기업 타령하시는데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 잘난 아들 대기업에서 잘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대기업 타령을 하세요. 뭐라고?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서 잘렸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사실 우리 남편 실직자 된 지 1년 딱 채웠거든요. 제가 육아휴직을 다 안 쓰고 복직을 한 이유가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게 거래처 돈 정산 문제랑 연관이 되면서 회사에서 손실을 떠안게 되었고 남편이 결국 퇴사를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거든요. 퇴직금으로 손실을 막기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일하면서 쌓아둔 퇴직금도 못 받게 되었죠. 결국 남편이 실직자 되고 아이를 온전히 돌보기로 하고 제가 나가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팀장님이 좋은 조건으로 저랑 사업을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팀장님 따라 이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자리 잡으면 남편 우리 회사에 시다바리로 취직이라도 시켜보려고 생각했었거든요. 남편이 회사에서 달린 일은 자존심 상할까봐 계속 비밀로 해주고 있었는데 대기업 운운하면서 5억 내놔라 하니까 확 질러버리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자기 재취업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도 사정사정해서 참았던 건데 이판사판 된 상태에서 제가 왜 비밀로 해줘야 해요?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기 결혼 운운하니까 시모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헐, 오빠가 대기업에서 잘렸다고? 그럼 진짜 5억을 못 해준다는 거야? 갑자기 신우 방문이 확 열리면서 잠옷 차림에 신우가 뛰쳐나오는데 집에 있었으면서 없는 척 하기는 정말 5억이 네 집 개 이름인 줄 알아요?
그이 실직자고 아가씨는 저한테 갚아야 할 300만 원도 있잖아요. 제가 제이한테 대신 갚아준 그 돈 아가씨가 저한테 주셔야죠. 아니, 언제적 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 진짜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제가 제이한테 증거 다 받았거든요. 아가씨가 갚겠다 해놓고 안 갚은 내용부터 시작해서 제이가 아가씨한테 돈 송금한 기록까지 다 했으니까 제가 전자소송이라도 걸어야겠어요. 아유, 아니 갑자기 무슨 가족끼리 소송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래. 이제 곧 결혼할 우리 딸 괜히 망신 줄 생각하지 말고 좀 참아라. 예, 300만 원은 나중에라도 갚을 수 있는 돈 아니니? 아니면 그 5억에서 300만 원 빼고 주면 되잖니. 5억 못 드린다니까요? 정말 왜 그러세요? 아래 있어도 안 줄 거지만 없어서 못 준다고요. 예, 왜 그러니 정말. 우리 애가 법조계 집안에 시집가면 나중에 너 그 이직한 회사 변호사 필요할 때 얘가 도움 줄 수도 있고 우리 서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 서로 잘 먹고 잘 살자면서 왜 제 돈만 뜯어가려고 하세요? 절대 못 주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언니, 진짜 나 한 번만 살려줘요. 나한테 5억이라는 돈이 어딨어요? 그러면 3억이라도 좀 해줘요. 그래, 우리가 욕심 안 내고 박 직감만 받으마. 그거라도 해줘야 우리 딸이 서자 집안에 시집을 가지. 아, 제발 어디서 돈 좀 못 구해오니? 우리 딸 나이도 꽉 찼는데 언제 시집 가니? 제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해와요? 구해올 수 있다고 해도 아가씨 뭘 믿고 그 돈을 주냐고요. 300만 원도 없어서 안 갚아놓고선. 그럼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 테니까 제발 비밀로만 해줘라. 우리 애가 회사 속이고 학교 속인 거 말이야. 글쎄요. 제가 워낙 입이 싼 편이라 잘 모르겠네요. 언니, 그건 진짜로 비밀로 해줘. 내가 앞으로 언니 귀찮게 안 할게. 300만 원? 그거 바로 갚아줄게. 나 알바해서라도 갚을게. 언니, 제발 잘못했어. 그래. 돈 안 줄 거면 비밀이라도 좀 지켜줘라. 응? 일단 저한테 300만 원 먼저 갚으면 생각해 볼게요. 아, 돈을 받아야 소송이라도 안 걸죠. 그랬더니 시모랑 신우랑 둘 다 눈치 한번 쓱 보더니만 저에게 300만 원을 송금해 주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딱 잘라서 돈 달라고 하지 말아라. 시집 갈 돈도 없으면서 무슨 시집을 가려고 하냐. 나도 3억은 못 구해준다. 말을 하고 집으로 왔죠. 남편에게도 대기업에서 잘린 사실을 시댁에 말했다고 했고 더 이상 3억이든 5억이든 그 문제로 말 안 나오게 해달라고 했어요. 남편 뭐 꿀먹은 번거리 됐죠. 회사도 잘린 마당에 데리고 살아주는 게 누군데 지가 말을 얹겠어요. 그래서 그 뒤로 신우가 진짜 결혼했는지는 궁금하시죠? 이 거짓말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있겠어요? 그 집안이 법조계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다들 난다긴다 하는 대학에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신우가 명문대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를 나왔는데 그 수준을 어떻게 따라가겠냐고요. 신우네 예비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신우가 말한 대학 동문인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교수 아직 있냐? 어느 과 몇 학번이냐 하는데 신우가 대답을 제대로 못해서 어버버 거리니까 진짜 그 대학 나온 거 맞냐고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법조계 사람들인데 신우가 구라칭어 하나 못 잡아냈겠어요? 대학 속인 건 물론이고 회사 속인 것까지 들통나는 바람에 나가리 됐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그러길래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지. 거짓말은 왜 치냐고요? 그런 배경만 따지면서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멍청한 인간 같으니라고. 신우는 지금 완전히 망했습니다. 학벌, 직업 거짓말 칭어 걸리고 나서 그쪽에서 사기 소송 건다고 하더니 진짜 걸었다는 거예요. 신우는 그냥 그쪽에서 기분 상해서 겁주게 하는 건 줄 알고 아무 대처도 안 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이 망할 인간들이 어떻게 나한테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걸어? 아니 내가 뭐 돈을 뽑아먹어서 뭘 어떻다고 나한테 이래. 변호사 그거 선임해야 하는 거 아니니? 예, 어디 변호사 사무실 아는 데 없니? 변호사 선임비라도 좀 빌려다오. 내가 진짜 하다 쪽팔려서. 그러니까 애초에 왜 직업이랑 학벌을 속이고 그래? 우리 마누라한테 갑질은 왜 했고? 우리도 더 이상 못 도와주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아 몰라. 엄마랑 민주 때문에 나까지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할 거야?
두 번 다시는 우리한테 이런 거 요구하지 말라고요. 물론 뭐 신우 말대로 그냥 겁주기용이었는지 이게 돈이 걸린 결혼 사기 같은 게 아니라서 딱히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소송장이 집에 날아오니까 신우 멘탈은 탈탈 털린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이 갑자기 제 편을 들면서 그러길래 우리 마누라 왜 서운하게 했냐. 너는 벌 받아야 한다. 도움 요청하지 말아라 하고 있으니까 시모랑 신우 둘 다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말할 땐 박박 우겨대더니만 남편 한마디에 이렇게 조용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 놈은 저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충분한 인간이었으니 그렇다 치지만요. 신우는 결국 소송에서 지진 않았지만 쪽팔림을 얻을 수밖에 없었죠. 시집 한번 잘 가려고 학벌, 직업 거짓말 쳤다가 들켜서 파혼당했다고 온 동네에 소문 쫙 났거든요. 이래서 사람 평소 행실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지 분수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왜 이런 걸로 욕심을 부리는 건지. 시모까지도 쪽팔리다가 난리 나서 신우랑 시모 둘 다 찍소리도 못하고 저한테는 더더욱 잔소리 못하는 중이랍니다. 이게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실직자라 제가 꽉 쥐어잡고 있으니 아마 앞으로도 저를 건드리긴 어렵지 않을까요? 육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남편 보면서 면죄부 딱 한 번만 더 주고 살아보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